파리 생제르맹이 리옹을 상대로 4대1 전반전에만 4골을 몰아넣으면서 이제 우승 경쟁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66점인 상태인데요. 모나코가 승점 55점이에요. 근데 리그앙은 34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현재 이제 5경기 남은 상태죠. 5경기 남은 상태에서 승점 차이가 11점 차이. 그리고 이제 그 모나코가 최대 승점이 70점이거든. 70점. 그러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승점 4점만 얻으면 우승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그 지지난주에 이 로리앙전이 그 연기가 됐었죠. 아무래도 그 리그앙 차원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집중을 위해서 약간 미뤄줬었는데 그 경기가 주중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중에 로리앙과의 경기가 있고요. 주말에 르아브르전이 있습니다. 요 두 경기 안에 우승이 확정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다음 경기 이제 로리앙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긴 다음에 모나코가 진다. 그러면 이 경기에 당장 이제 우승이 확정되고 요 경기에 이제 모나코도 이겨버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기면 본인들의 홈 경기 르아브르전에 우승을 확정 지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참 그 뭔가 이 우승에 대한 그런 유관력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리그 우승도 이번 시즌에 챙길 것 같고 그리고 리그컵도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4강전에 올라가 있는 건데 뭐 트래블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재밌게도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경기 막판에 나왔거든요.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였었잖아요. 공격 라인에는. 그래서 공격 라인에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런데 이제 로리앙전이나 르아브르전은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참 뭔가 우연도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그 슈퍼컵 때도 이강인 선수가 원래 그 슈퍼컵을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원래 슈퍼컵이 프리시즌에 있는 경기였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경기를 못 했었죠. 근데 슈퍼컵이 밀려서 아시안컵 직전에 펼쳐졌고 그런데 또 때마침 아시안컵에 오기 전에 마지막 경기를 이제 슈퍼컵으로 치렀고 거기서 MVP 그리고 슈퍼컵 우승까지 뭐 이강인 선수가 이런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도 뭔가 유관에 대한 그런 운이 되게 좋은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와서 리그 첫 번째 우승을 달성할 것 같은데 이 파리 생제르맹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또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로테이션 돌렸잖아요. 하무스, 무아니, 바르콜라, 아센시오. 공격진에 주전급 선수는 바르콜라 딱 한 명이었습니다. 공격 라인에 이제 약간의 휴식을 부여했어요. 은바페라던가 뭐 이강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덴벨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는 그 엘리케 감독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아센시오 미드필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요 자리에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강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센시오가 이 자리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실험이죠. 그리고 무아니도 이제 최근에는 9번이 아니라 은바페가 9번으로 나오면서 무아니가 좌우 측면에 나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무아니를 오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베랄두가 또 왼쪽 풀백이다 보니까 하키미가 올라오고 무아니가 투톱 그리고 베랄두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3백 그 다음에 에메리가 약간 올라오면서 에메리와 아센시오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아센시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8강 1차전에서는 요 전략이 약간 좀 안 좋았었죠. 아센시오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서 내려가서 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여기서 뛰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최전방에 하무스와 무아니가 있다 보니까 바르콜라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아센시오가 요 공간으로 뛰어가거나 공간 침투를 하면서 오히려 아센시오가 요 자리에서도 적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든 이 엘리케 감독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선수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었던 그 자리에 점점 더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 보시면 바르콜라가 볼을 받고 있을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바르콜라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오늘 미드필더로 나왔던 아센시오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아센시오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아센시오가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수비수에 못 맞고 자책골이 됩니다. 이런 장면도 아센시오의 이 공간 침투가 빛을 발했던 장면이었고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아센시오가 약간 미드필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후방에서 비티냐가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죠. 근데 이 비티냐도 이번 시즌에
엘리케 감독이 포메이션 변경에 성공한 선수예요. 비티냐가 시즌 초반에는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우가르테가 수비적으로는 좋지만 우가르테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패스 전개나 탈압박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엘리케의 스타일과 안 맞았죠. 그래서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티냐가 저 자리에서 이제 수비적인 측면이라던가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측면에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수비적인 것도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잘 보호해주기도 하고 비티냐의 강점 탈압박 능력이 수비 라인 앞에서 발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압박을 받는데 비티냐가 요 두 명 사이를 유연하게 뚫고 나옵니다. 편안하게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의 이 탈압박, 볼 소유 능력 때문에 전방 압박을 받아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티냐가 여기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리옹의 전방 압박이 한순간에 무력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리옹이 뺏었으면 바로 역습 찬스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오히려 비티냐를 통해서 탈압박을 하니까 넓은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에메리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는 무아니, 최전방에서는 하모스, 그리고 오늘 미드필더로 나왔던 아센시오가 뛰어가요. 그리고 아센시오가 미드필더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측면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에메리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아센시오가 측면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는 하모스가 중앙으로 뛰면서 수비수를 본인에게 쏠리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아센시오가 뛰어 들어가고 에메리의 패스, 측면에서 이제 아센시오가 볼을 받아서 크로스, 하모스의 득점이 나오죠. 이런 장면도 엘리케 감독이 뭔가 이 선수들한테 실험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이제 리그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실험을 하는 거긴 한데 이번 시즌 내내 계속 어쨌든 그 선수들을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 선수 저 선수를 써보고 그리고 어떤 선수가 아센시오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에 있을 때도 있고 비티냐도 중앙 미드필더를 볼 때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볼 때도 있고 무아니도 최전방 공격수를 볼 때도 있고 측면 공격수를 볼 때도 있고 이강인도 마찬가지죠.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는 최전방 공격수. 그러니까 엘리케가 최근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우리 팀은 모든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상대팀이 우리의 선발 라인업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대로 이 엘리케 감독의 축구가 예상하기가 힘든 축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케 감독이 과도하게 실험을 하다가 약간 망치는 경기도 있는데 그런 경기도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도 오늘 경기 보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센시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아센시오가 중앙 미드필더에 그냥 남아있고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뒀던 이유가 평소와는 다르게 파리 생제르맹이 또 다른 플랜을 가져갑니다. 최근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는 이강인이 측면으로 벌려주고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왔었죠. 혹은 에메리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약간의 미끼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뒤쪽에 오늘은 이제 하키미가 있었고 후반전에는 무키엘레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무키엘레가 있었으니까 무키엘레가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옵니다. 이러니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이강인을 오른쪽에 오늘은 둔 겁니다. 아센시오가 어차피 여기에 있다가 뭐 한 칸 올라가고 이런 거니까 아센시오를 그냥 원래 하던 거를 놔두고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지만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이강인에게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거죠. 사용 방법 자체가 이강인을 어쩔 때는 측면 공격수, 어쩔 때는 왼쪽. 오늘은 또 이강인이 똑같이 오른쪽에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뭐 덴벨레, 음바페, 하키미 이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때와 오늘 경기는 또 다르거든요. 이강인이 오늘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중앙에서 또 활용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 엘리케 감독의 매우 유연한 축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요런 장면이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요. 무키엘레가 측면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가 없으니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거예요. 그리고 아센시오가 오늘은 미드필더 라인에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는 이강인, 왼쪽에서는 아센시오,
좌우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무키엘레가 올라올 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지역에서 볼 소유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와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주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강인, 비티냐,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왔던 뭐 솔레르, 이런 선수들하고 볼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이강인과 비티냐의 플레이가 서로 잘 맞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강인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비티냐가 이강인 쪽으로 붙어주죠. 그 다음에 이강인이 볼을 소유하다가 비티냐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비티냐가 있었던 요 뒷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비티냐가 볼을 잡은 다음에 소유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센스 있게 뒤로 빠져나가는 이강인에게 뒤꿈치로 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 비티냐의 센스 있는 플레이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의 패스를 받아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티냐가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 이강인이 내려가니까 비티냐가 이 공간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강인의 자리로 비티냐가 가는 거죠.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도 아까랑 비슷하게 이강인이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순간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아까 전 장면에서 이강인이 내려오는 순간 비티냐가 이강인의 공간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티냐도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이강인이 뛰는 위치에서 뛸 수 있거든요. 비티냐가 어쩔 때는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칭, 이강인이 내려오고 비티냐가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수비가 쏠리는 순간 옆에 있었던 아센시오한테도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내려가다가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앞쪽에 있는 아센시오에게 패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솔레르거든요. 솔레르가 오늘 들어와서 비티냐가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솔레르가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자리가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강인이 내려오고 수비를 끌어준 다음에 아센시오에게 패스, 그리고 아센시오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티냐는 이미 이강인 대신 올라가서 측면 공격수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에 어쨌든 전술적으로 잘 굴러가게끔 만들어 놓은 엔리케 감독의 전술 안에서 선수들이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뭐 비티냐가 내려오면 이강인은 올라가고, 이강인은 내려오면 비티냐가 올라가고, 오늘은 아센시오가 미드필더로도 뛰고, 어쩔 때는 측면에서 뛰고, 이강인도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 벌려주는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플레이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연한 팀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소화하다가 중간중간 이제 엔리케 감독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어가니까 전술적인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이강인 선수가 괜히 지금 엔리케 감독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엔리케 감독이 그 늘상 인터뷰할 때 보면 아기레 감독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아기레 감독한테 고맙다. 왜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뛰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전방 공격수로도 뛰는데 이거를 아기레 감독 때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멀티 포지션을 막 사용을 할 때 그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배웠던 그런 축구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 벤투 감독도 얘기를 했었죠. 벤투 감독도 아기레 감독의 축구가 이강인을 바꿔서 이강인을 내가 여러 포지션에 쓸 수가 있었다, 뭐 그런 멘트를 계속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엔리케 감독의 정말 다양한 그 포지션을 소화해야 되는 그 축구에 적합한 선수고요. 사실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이강인 선수만 거의 멀티 포지션에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한창 파리 생제르맹이 자리를 못 잡을 때 왼쪽이 비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고, 어쩔 때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 오른쪽에 비면 오른쪽에 이제 측면 공격수로 나오거나 미드필더로 나오고, 최전방 공격수가 없으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강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제 멀티 포지션에 이제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 그 FM을 할 때 적응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모든 선수가 멀티 포지션에 적응도를 완성시키면서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승하려면 리그에서는 이제 2경기 딱 4점 남았으니까 과연 이제 이강인 선수가 트로피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